그러면 가장 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조심해야 될 업종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을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하시잖아요. 수익성도 보실 테고, 안정성도 보실 테고, 성장성도 보실 테고, 이게 가장 중요한 3대 지표잖아요. 근데 이런 지표들을 쭉 보실 텐데, 그 무엇보다도 23년에 여러분 투자 대상으로서 고려하실 때 안정성 지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안정성 지표가 소위 이제 뭐 자기 자본 대비 뭐 타인 자본 비중이 높다든가 하는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지표를 가지고 좀 확인하시면서 무리한 그 부채를 가동해 가면서 투자 뭐 막 사업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산업을 막론하고 이 경기 침체가 야기되면 소비가 둔화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 기업 실적으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두울 게 거의 뻔한데 무리하게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 안정성을 헤쳐가면서 투자하는 기업들, 성장성은 높겠죠. 생각해보세요. 성장성은 높을 텐데 안정성에 굉장히 위배를 받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네. 안전하면서도 캐시를 확실하게 잘 버는 회사가 좋다는 얘기네요. 너무 좋은 표현이십니다. 그런 회사 쉽지 않고 그러면서 성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미 그러니까요. 주가에 반영됐죠. 그죠? 다 갖춘 기업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고려하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장성까지 같이 높은 기업 굉장히 어렵죠. 그런 기업들은. 네, 알겠습니다.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국가들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라던가. 외환 위기를 진단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표들로 봤을 때 그런 좀 큰 규모의 빅 컨트리 중에서는 외환 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 내려지는 국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다행히. 아직은 없어요. 다행히. 근데 그 유엔에서도 미국한테 기준금리 인상하지 마라라는 그런 스탠스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신흥국도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보다 더 금리 인상을 이렇게 단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5.1%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신흥국 외환 위기가 이렇게 줄줄이 도미노처럼 나올 수 있으니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예견되다시피 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이럴 때는 오히려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준비를 하죠. 외채를 미리 갚는다든가 단기 외채 비중을 줄인다든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나라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도 경험했어요. 아시아 외환 위기 경험했잖아요. 또 1994년에 그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그 외환 위기, 남미 외환 위기, 테킬라 효과라고 하죠.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경험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인데 위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취약 신흥국들이 있고 외환 위기 이미 처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이 없는 신흥국들을 좀 찾으십시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는 위기 가능성이 없어요. 위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 아시아 패시픽 국가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23년에 가장 유망한 나라들입니다. 오. 예.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외환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외환 보유액을 관리한다든가 또 두 번째는 단기 외채 비중을 줄인다든가 그리고 자국을 이제 순 채무국이 아니라 순 채권국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외환 위기로부터는 좀 막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3년에 또 트렌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떤 게 주도 트렌드가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그 트렌드는 탈세계화입니다. 굳이 따지면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는 세계 지구본이 있으면 둘로 쪼개지는 모습, 그러니까 세계화의 종시, 냉전? 신냉전 야.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겪었을 때 체제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세계화의 시대예요. 특히 1990년에서 2008년까지 대략 뭐 한 20년 요 정도는 세계화의 시대.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를 경영이라는 컨셉에서 얘기한다면 공장을 여기저기 세계에 분산시키는. 근데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때 많은 기업들도 생각했고 국가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오프쇼어링 좋은 거 아니다. 자국 경기를 살려야 된다.
내재화하자. 음. 그러면서 엄청난 붐이 분 게 리쇼링. 예. 그때부터. 그래서 공장을 자국에 짓자. 특히 그런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트럼프죠.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꺾이고 세계화의 흐름이 더 꺾이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못 박은 거죠. 그래서 맥도널드가 러시아로부터 이탈했죠. 그게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이죠. 또 역시. 근데 이런 흐름 속에 IPF 출범하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 똘똘 뭉치고 그리고 미국, 유로존,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또 똘똘 뭉치고 네. 이런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IPF가 한몫 가담하고 이게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계 경제도 좀 둔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네. 이게 극단적인 보호무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교육 자체가 어차피 금리 인상의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국면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들도 수입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교육 규모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럼 교육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막히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97.7% 수입해다 썼잖아요. 근데 우리도 요소를 어느 정도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3년 경제가 정말 녹록치 않다라고 표현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중국발 뭐 상하이 봉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하는데 네. 그게 맞나요? 맞죠. 21년부터는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가 불균형한 회복이 있다. 선진국들은 회복되고 신흥계국들은 안 회복된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된다. 스마트폰 바꾸고 자동차 바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이 안 된다.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거죠. 근데 또 더군다나 한몫 거둔 게 중국의 대봉쇄죠. 그러니까 부품이나 뭐 원자재나 이런 게 조달이 제대로 안 돼요. 한국이나 주변국. 그러니까 다른 대체재를 찾아야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는 거고 원자재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을 올려놓는 거죠. 부품 가격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중국 경제 어렵습니다. 안 좋아요. 예전에 기억하시는 그 성장률로는 뭐 12, 13% 이런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계속 하향 안정화돼가지고 6%도 깨지고 5% 코로나19 충격 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안 봤죠. 마이너스 안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6%에서 2%로 떨어졌다. 4%포인트 조정된 거죠. 예. 우리나라도 2% 성장해서 마이너스 0.7%로 떨어졌다. 대략 3%포인트 떨어진 거죠. 그 조정폭이 똑같아요. 중국이 마이너스를 안 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만큼 조정된 건 똑같습니다. 중국도 조정된 거예요. 그걸 좀 먼저 조정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대봉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놈의 중국 경제 너무 힘드니까 대봉쇄고 뭐 난리도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완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제 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3년까지도 4%대로 반등하지 못합니다. 인도 경제는 6%대인데 중국 경제는 4%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인인 거죠. 이런 거대 신흥국이 4%대로 떨어진다. 그건 우리 경제에도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떨어지는 그런 국면, 중국 경제도 좀 투자 대상으로서 좋은 적합한 대상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걸로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네.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네. 미국, 중국, 유럽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경제에 맞는 큰 축이잖아요. 네네. 이 세 가지들에 좀 희망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특히 투자 희망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특히 유럽이 너무 힘들거든요. 미국보다 더 힘든 게 유럽입니다. 유럽 물가 상승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10%대를 초과하니까
미국의 고점보다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추격하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물가 안 잡히는 이유는 에너지죠. 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했기 예.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도 다시 가동시키잖아요. 20년 동안 안 돌리던 거. 근데 이 탄소 중립에 가장 취약한 게 석탄 발전인데 그것까지 가동하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아 탄소 중립 끝났다. ESG 경영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고 거기에 사인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주인공이 친환경 산업이 네. 재생에너지 일으키고 전기차 보조금 더 주고 뭐 이런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뭐 피처링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유럽의 대응입니다. Repower EU. 네. EU의 에너지를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자. 어떻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에너지를 완전히 0으로 만들자. 0으로 만드는 동안 에너지를 안 쓰자가 아니죠. 그렇죠. 다른 걸로 대체하자잖아요. 네. 대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나라 천연가스로 대체하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좀 줄여보자. 에너지 세이빙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 안의 골자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자가 원래부터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더 가속화시키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산업하면 이미부터 뭐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요. 중요한 게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친환경 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1보 후퇴한 만큼 2보, 3보 전진하자라는 게 리파워 EU라는 개혁이에요. 이 내용 한번 꼭 참조해서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속에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투자 영역은요. 그린 메탈입니다. 그 핵심 그린 메탈에는 대표적인 게 리튬, 마그네슘, 흑연, 뭐 히토리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린 메탈 소재를 추정하는 ETF 상품은 제가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 그런 ETF가 있어요?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영역은요 정말 엄청나게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IPF 출범 중에서 더 어려워요 조달이. 그러니까 결국 수요는 폭발하는데 조달이 불편한 영역이 이런 영역입니다. 모든 광물이나 모든 원자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영역의 원자재가 더 부족한 국면에 치닫고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셔도 아 이런 영역의 소재들은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광물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나라들 제가 책에다가 명시했지만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예,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그 그린 메탈 ETF 이런 것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돈이 어딘가에 쓰이는 곳은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할 힌트는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당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20년, 21년 투자 안 해서 당하셨고 21년 끝자락에 투자 들어가서 당하셨고 좀 22년에 계속 대세 하락장인데 그때 계속 시장에 머물다가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굳이 왜 당하셨는지를 죄송합니다만 왜 당하셨는지를 규명해 본다면 예, 그 시대를 규명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결국 금리 인하,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영끌에서 주식 담으셔야 되고요. 또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갈 때는 예, 주식 시장에서 좀 나와 계신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물론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주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뭐 ETF 상품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표현입니다만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난 코끼리를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부디 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수십 마리의 코끼리 횡단을 보셔야 된다.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향후 이루어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놓여져 있고 어떤
주요한 이슈들, 트렌드들이 부상하는지 판단하시면 그 속안에서 분명히 해안을 찾으실 수 있다. 23년에는 어려운 국면,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시겠지만 부디 여러분께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도 준비가 된 겨울이죠. 월동 준비가 된 겨울이죠. 겨울이 오지만 모두가 추위를 겪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데 오늘 내용이 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